오늘은 제2부 마지막 정리 49를 다루겠습니다. 가장 길고 가장 중요한 정리이기 때문에 조금 세밀하게 더 구체적으로 또 신경을 써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리 49 보시죠. 정신 안에는 관념이 관념인 한에 있어서 포함하는 것 이외의 어떠한 의지작용도, 즉 어떠한 긍정이나 부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 말은 간단히 말하면 관념 자체에 포함된 것 외에는 의지작용의 원인이 될 수 없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명, 정신 안에는 의지를 갖거나 의지를 갖지 않는 절대적 능력이 없으며, 자, 이 말은 우리의 정신에는 의지가 독립되어 있거나 자유로운 의지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개개의 의지작용, 즉 이 또는 저 긍정과 이 또는 저 부정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이 좀 어렵죠. 개개의 의지작용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그럼 요 암 자체는 우리의 지성을 의미하고 있죠. 자, 식용버섯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자, 요건 지성을 의미하는데, 채취해서 먹어야겠다라는 긍정적인 의지를 가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빛깔이 천연색인 버섯은 독버섯이므로, 자, 요것은 역시 암이니까 지성에 해당이 되겠죠. 먹으면 안 된다라는 부정적 의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물에 대한 암, 이 지성과 관련된 의지만 존재하는 것이지, 이 암을 떠나서 어떤 의지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된 의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지가 바로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의지와 지성이 같다는 것을 설명하면 뭔가 좀 확실하게 좀 설명이 안 된 것 같잖아요. 좀 수학적 확실성이 부족한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스피노자는 이 정리와 정명으로 이렇게 해나갈 때 유클리드식 방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확실하게 증명하지 않으면 이종인식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상상이나 뭐 경험, 또 풍문, 또 혼란된 인식, 이런 것은 일종의 인식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언가 증명을 하면 확실하게 그것을 정통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스피노자는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와 지성이 왜 같은 것인지, 왜 지성을 넘어서는 의지가 존재할 수 없는 것인지, 또 흔히 사람들이 의지는 지성을 넘어서 생각하거나 혹은 마음대로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자유로운 의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그것을 유클리드식 방법으로 증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걸 자세히 하면서 읽어보면 굉장히 논정적이에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걸 읽으면 정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이렇게 전혀 막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쪽에 걸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최대한 그것을 지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개개의 의지작용, 예를 들어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이 직각과 같다는 것을 정신이 긍정하는 사유의 양태를 생각해 보자. 이 긍정은 삼각형의 개념 또는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 즉, 그것은 삼각형의 관념 없이는 파악될 수 없다. 왜냐하면 A가 B의 개념을 포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과 A가 B 없이는 파악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 이 긍정은 삼각형의 관념 없이는
있을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자, 이어서 삼각형의 예를 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조직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A를 세각의 합은 180도이다 라는 명제로 두고 B는 삼각형으로 우리가 둡시다. 그러면 삼각형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이미 삼각형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실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이 180도라는 것은 삼각형 없이는 이 A 사실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세각의 합이 180도라는 것은 이미 삼각형이라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는 B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것이 의지와 지성을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걸 설명하니까 이것이 어떻게 의지와 지성이 관계되는가 좀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를, 거의 같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위에서 들었던 예입니다. 독버섯을 먹으면 안 된다를 A로 두고 B를 독버섯으로 두면 독버섯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관념은 독버섯이라는 관념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A는 B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버섯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의지죠. 의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는 거죠. 먹지 않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면 먹지 않겠다는 의지는 이 B라는 독버섯이라는 이 관념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A는 B를 포함한다가 됩니다. 그것을 이제 스피노자는 흔히 삼각형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삼각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A는 B에 포함된다. 자, 이것을 1로 둡시다. 다음으로 삼각형의 이 관념은 이 동일한 긍정을, 즉 그것의 세각의 합이 이 직각과 같다는 것을 포함해야만 한다. 자, 이 말은 거꾸로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A이면 B이다인데 B이면 A다를 지금 말합니다. A이면 B이고 앞에 설명했습니다. B이면 A다를 설명합니다. 삼각형이면 세각의 합은 180도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면 B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A가 B에 이번에는 포함되는 거죠. 자, A면 B이고 B면 A다. 이게 두 개가 같이 성립되면 두 개는 완전 조건이어서 A와 B 두 명제는 같아집니다. 맞죠? 합동이죠. 그래서 1, 2에서 서로 포함 관계가 서로 성립되기 때문에 완전 조건이 되고 A와 B는 동일한 것이 됩니다. 합동이 됩니다. 그래서 의지와 지성이 같다는 것을 확실하게 유클리드식 증명 방법으로 증명을 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배터리가 100% 충전되었습니다. 충전기를 분리하세요. 배터리 충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사실로부터 우리는 의지와 지성이라는 것을, 지성이 같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자, 부연 설명이 따르는데 무엇인지 봅시다. 그런 거로 역으로 삼각형의 이 관념은 이 긍정 없이는 있을 수도 파악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긍정은 삼각형의 관념의 본질에 속하며 삼각형의 관념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 의지작용에 관하여 논술을 한 것은 무작위로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의지작용에 관해서도 역시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 두 가지 점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삼각형의 이 긍정이 삼각형의 관념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여기서 이 세각이 합이 독버섯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과 독버섯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 관념이라는 것이죠. 즉 의지도 관념이고 지성, 독버섯에 관한 이해, 암 이것도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모두
관념이기 때문에 연장 속성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사유 속성에 속하기 때문에 서로를 제한하고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한 가지를 설명했고 요 뒤로 가면 또 나머지 한 가지도 같이 설명이 돼 가지고 두 개가 서로 다 같은 속성의 양태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두 개가 포함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설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의지작용과 지성은 모두 사유의 양태이므로 서로 간의 포함관계는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자, 요걸 왜 설명하는가 하면 뒤에 지금 모순관계가 일어나는 것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흔히 포함하거나 더 자유롭게 생각되거나 하는 어떤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혼란된 관념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사유 양태와 연장 양태가 서로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뒤에서 설명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같은 방식에서 같은 사유 속성의 양태라는 것을 설명함으로써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임의의 예임으로 즉 무작위로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작위로 선택했죠. 한 개의 삼각형을 하나 무작위로 꺼내서 설명한 겁니다. 때문에 모든 경우에 공통원리에 해당된다. 즉 대표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를 무작위로 꺼내 설명했으니까 나머지 모든 사물의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문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 꺼내가 맞았다고 해가 다른 게 맞을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고 무작위의 일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나오는 사람. 그럼 나오는 사람은 특정한 사람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 표본조사를 해가 확률을 딱 계산해 보면 그걸 전체에 적용시키면 정확하게 전체에도 맞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뒤에서 이제 보충해가 설명하는데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지와 지성은 동일하다는 우리가 그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증명을 해놨는데 의지 및 지성은 개개의 의지 및 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지와 지성은 동일하다. 자, 다시 한번 설명했죠. 지성과 개의 의지 작용 및 관념 자체에 지나지 않는다. 지성도 관념에 지나지 않고 또 의지작용도 관념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미 두 개가 서로 성립된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의지와 지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유클리드식 수학 증명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것을 조금 더 주석해서 보충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보통 오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을 제거했다. 오류의 원인을 앞에서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정리 46, 47, 48에서 쭉 연결해서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정리 46과 47에서 오류의 원인을 어떤 것으로 지적했습니까? 여기 나오죠. 그 원의 예를 들었고 또 3 더하기 8이라는 그 계산의 예를 들어가 왜 오류가 일어나는지 사소한 부분에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오류가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했고 또 그것을 다시 푸른색 글씨로 정리를 해가지고 1, 2로 정리를 해가지고 혼란스러운 관념이나 상상, 풍문, 경험에 의한 것은 일종 인식이라는 것을 설명했죠. 즉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류의 방법으로 지금 설명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류의 원인을 지목하고 있는 것을 제거했다는 것은 그런 원인을 제거하고 정확하게 지금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관념은
그것이 허위인 한에 있어서 확실성을 포함하지 않는다. 뭐 이건 똑같은 말이에요. 허위인 한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라면 확실한 것이 포함 안 되죠. 칸트식으로 말하자면 분석명제입니다. 주어를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에요. 따라서 어떤 사람이 그릇된 관념에 안심하여 그것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말할 때, 지금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의지와 자유의지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다른 지금 예를 쭉 들고 있어도 결국 목표는 그 의지, 자유의지에 관해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정통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가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허위관념이 확실성을 갖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주어 반복이기 때문에 당연한데 어떤 사람이 그런 그릇된 정보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믿는다라고 말할 때 말이죠. 그가 그 정보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는다. 신뢰의 차원으로 믿는다는 뜻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정통하게 알지를 못하고 만약에 정통하게 안다면 증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유클리드식 방법으로 설명이 돼야 되겠죠. 뭔가 확실한 증명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또는 그의 표상을 동료시키는 원인. 앞에서 표상을 동료시키는 원인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저녁에 야고보가 나타나다가 또 빌립이 나타나다가 헷갈리게 나타나는 예를 들었을 거예요. 생각이 나실 겁니다. 또는 그로 하여금 그것을 의심하게 하는 원인이 전혀 없으므로 그가 그릇된 관점에 안심하고 있다. 양초를 보면 성냥이 생각난다. 의심할 원인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때는 그 관념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 표상이. 자, 이것에 관해서는 정리 44의 주석을 참조하였기 때문에 정리 44의 주석을 잠시 보면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간단히 설명해 보겠다. 우리는 앞에서 사물의 현재적 존재를 배제하는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 한 설사 사물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항상 그 사물을 자기에게 현재적인 것으로 표상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 표상의 예를 세 가지를 들었죠. 금방 설명한 그 양초의 예, 그 다음에는 또 부모가 돌아갔는데 꿈에 계속 나타나서 살아있는 것처럼 표상이 되는 경우, 또 한 가지는 그 베드로와 바울의 예를 들었죠. 이렇게 해서 그 경험, 상상, 풍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항상 오류를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신에 헷갈리지 않고 일관성이 있어서 의심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안심한다는 뜻이지, 무언가 정통하게 알고 확실한 증명을 할 수 있어서 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통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때, 특히 자유의지에 관해서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 예를로서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다시 봅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릇된 관념에 아무리 완고하게 집착한다 하더라도 그리하여 우리가 그로 하여금 그것을 의심하게 할 방법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가 정통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관념인데도 쉽게 말하면 자유의지, 의지가 지성을 넘어선다, 혹은 자유로운 의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잘못된 관념이잖아요. 그러한 관념에 집착해가지고 완고하게 무조건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그가 정통하다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해보라. 그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보라.
하면 그 설명을 잘 못하면 그냥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백두산이 제주도에 있다고 우긴다면 그를 아무리 설득하라 해도 지금 제주도에 있다고 우기는 거예요. 아마 뭐 오해를 했는지 어떻게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그럼 설득하지 못하죠. 그러면 그의 말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절대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자유의지를 주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또 그를 설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확실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떤 적극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의심이 결핍으로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뭐 의심의 결핍 번역을 좀 어렵게 해놨어요. 의심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되는데 의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 확실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의심하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것을 정통하게 아는 것을 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자, 확실하다는 것은 잘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떤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 또 예를 제가 한 가지 들어볼게요. 철수 통장에 1억이 예금되어 있다고 하더라. 갑이 그렇게 말하니까 을이 네가 통장 잔고를 직접 확인해 봐서? 갑, 친구가 그렇게 말했는데 난 그 친구의 말을 믿어. 의심 안 해. 이렇게 하면 그게 확실한 거예요? 아니죠. 그러나 확실성의 결핍을 우리는 허위로 이해한다. 확실성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허위로 확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허위라는 말은 아니고요. 번역상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자,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말은 확실하다고 할 수 없어. 거짓말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즉 어떤 관념이나 지식은 정통하지 않는 한 거짓의 가능성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상, 풍문, 경험으로 얻는 정보나 관념은 거짓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실, 특히 그것이 중요한 사실일수록 우리는 확실성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서 스피노자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점은 의지에 대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은 확실한 것이 아니고 혼란스러운 관념이므로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하지만 앞에 정리를 더욱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언급할 것이 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이 이론에 반하여 성립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대에 답변한 일이 남아있다. 자, 이제 지성과 의지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지만 이제 또 이 정리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직도 사람들은 의지가 지성을 포괄하는 더 큰 개념이 아니라는 개념이라는 것과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의혹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의문이나 반론이 있을 수 있죠. 그 반론들, 그 의문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부 다 뭉뚱그리가 보면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가지로 요약을 해서 그걸 조리 있게 스피노자가 답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답변을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또 문제의 의문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제 뒤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걸 설명하기 전에 이제 요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피노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든 의혹을 일소하기 위해서 만약에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 인간이 과연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의 이점을 지적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스피노자가 약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점은 제5부에 가서 논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약간이라는
말로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오게 되는 결점보다는 오히려 얻게 되는 유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중 몇 가지만 여기서 설명하고 나머지 유익들은 5부에서 설명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2부를 마무리 시키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제1의 점에서부터 시작하여 제1의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가지 그 의문 반론 중에서 제1의 반론부터 시작하여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빨간 글씨로 여기 추가를 해놨는데 제1의 의문점에서부터 시작하여 독자 여러분에게 관념 또는 정신의 개념과 우리가 표상하는 사물의 심성을 정확히 구별할 것을 촉구한다.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네 가지 반론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념과 사물의 심상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우리 독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왜 이걸 구별해야 되는가 하면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념과 우리가 사물을 표현하는 데서는 언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구별해야 되는 것이 관념과 또 언어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점을 이제 밑에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 구별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관념은 사유 속성이고 여기 심성이나 언어는 연장 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병행하는 것이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막 혼란된 관념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니까 확실하게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즉 심상, 언어, 관념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 완전히 혼동되고 있거나 아니면 충분히 정확하게 구별되고 있지 않거나 혹은 충분히 주의 깊게 구별되고 있지 않으므로 의지에 관한 이 이론이 사색을 위해서도 현명한 삶의 방식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전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네 가지 반론에 대해서 답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별해야 될 거 기억하시죠? 언어와 관념 그리고 심상과 관념 이것들을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념과 사물을 표현하는 언어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혼란되게 인식함으로 인하여 인간의 의지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고 따라서 삶의 방식을 현명하게 수립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알고 모르는 것이 단순히 사색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관념과 언어 그리고 관념과 표상을 잘 구별해야 된다. 여기서 표상은 사물의 심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혹은 정신속에 떠오르는 어떤 상 그런 표상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진실로 관념이라는 것을 외부의 물체들과의 접촉으로 인해 우리 안에 형성되는 심상이 심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뇌에 아무런 흔적도 남길 수 없는 사물 또는 사물들 중에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우리의 뇌에 아무런 유사한 심상도 형성할 수 없는 사물의 관념은 관념이 아니고 단지 우리가 제멋대로 의지에 의하여 지어내는 상상물에 불과하다고 확신하고 있다. 지금 막 주어하고 목적하고 막 이게 중간중간에 헷갈려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좀 이제 다시 다듬어서 새로 이제 문장을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사물의 관념을 우리의 정신에 형성되는 표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물의 관념을 우리 마음의 심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 잘못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죠. 그러므로 표상이 형성되지 않는 사물에 대해서는 어떤 사물들에 대해서는 마음에 어떤 그 심상이 형성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거는 그 사물이 아니고 상상물이다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저 상상물이라 생각한다. 즉 무언가 머리에 어떤 그림이 남아 있어야만 그게 실제 사물이고 머리에 남아 있는 것을 관념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관념을 머리에 남아 있는 어떤 표상, 우리 마음에 남아 있는 심상 그런 거를 관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관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관념을 화판 위의 그림처럼 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혀 관념인 한에 있어서 긍정 또는 부정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이 말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쉬울 거예요. 버섯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생각하는 버섯의 관념은 버섯이 우산처럼 생겼다는 것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 그림이 그런 식으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것을 관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버섯의 관념. 그래서 버섯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번식하고 몸에 왜 좋고 하는 어떤 이 지성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포함하지 않는 아웃라인만을 의미하는 어떤 그림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형성이 안 되면 그거는 관념이 형성이 안 되니까 사물이 아니다. 사물이라면 관념이 형성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혼란스럽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언어를 관념 또는 관념이 포함하는 긍정과 혼동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감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단지 말로써 긍정하거나 부정할 때 자신들은 스스로 감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의지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 말이 원래 스피노자가 말할 때는 이게 어렵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우리 한국어로 번역을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를 참 감 잡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생각을 해보고 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언어를 관념과 혼동하는 하나의 예를 우리가 생각하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날씨가 추울 때 이 감각이죠. 춥다는 것은 감각 아닙니까? 춥지 않아 라고 말을 하면 그런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추운 날 춥다 하면 더 추우니까 춥지 않다라고 말을 해라. 그러면 춥지 않게 하는 의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얼른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춥지 않다라고 말하면 춥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지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게 혼란된 인식에서 오는 오류라고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죠? 감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어떤 것을 단지 말로서 긍정하거나 부정할 때 자신들은 스스로 감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의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런 예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를 확실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마지막 설명을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연장의 개념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사유의 본성에 주의하는 사람은 그러한 편견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관념이 사물의 심상에도 언어에도 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이해할 것이다. 했죠. 자, 이것은 이제 관념은 사유 속성의 양태이고 언어나 그 심상은 연장 속성의 양태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게 확실히 위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오류가 잘못됐다는 것을 금방 파악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혼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언어와 심상의 본질은 사유의 개념을 전혀 포함하지 않는 신체의 운동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앞에서 제가
연장 속성과 그 사유 속성을 설명할 때 이것이 커피의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병행한다는 그 어떤 병행론을 그 물씬 병행론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서로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각각 존재하면서 그 병행한다, 만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장 속성이 있으면 그에 해당되는 사유 속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서 춥지 않다고 말하니까 그것이 어떤 사유 속성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연장 속성은 사유 속성의 한 면을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자, 심상이나 언어는 연장 속성의 양태이고 관념이나 지성은 사유 속성의 양태이므로 이들은 서로 제한하거나 영향을 줄 수 없다고 이 스피노자가 지금 딱 말하고 있죠. 즉 관념은 그림이나 언어의 속성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즉 사과가 맛있다라는 관념과 언어는 서로 병행하는 것이지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과가 맛있다 하면 그 맛있다는 그 관념과 맛있다는 언어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동시에 존재하는데 이것은 병행하는 것이지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 춥다는 그 관념에 춥지 않다라는 언어가 춥다라는 관념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 네 가지 의문, 반론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유 속성과 연장 속성에 대해서 제가 좀 아주 충분하게 다루지는 않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의 몇 가지 주의로서 충분할 것이다. 몇 가지 주의 뭡니까? 관념과 심상은 다르다. 관념과 언어는 다르다. 라는 것에 주의를 하면서 다음 반론을 살펴보자는 것이 여기에 주지시킨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스피노자가 당부하는 점은 관념과 심상을 다른 것으로 구분하라는 것이며 또 관념과 언어도 다르다는 것에 유의하면서 이제 다음 네 가지 반론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다음 네 가지 이제 반론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자유의지가 없음으로써 오히려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점을 다루고 제 2부를 마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